해군 정책 포럼은 여러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불확실한 안보 환경 속에서 해양안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해군의 미래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소통의 자리입니다. 지정된 발표 토론자 외에도 플로어에서도 많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해군 참모총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해군 참모총장 부석종 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해군 정책 포럼에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내외 기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포럼 개최에 큰 역할을 해주시고 기주연설로 포럼의 격을 높여주신 전재성 우리 교수님과 좌장을 맡아주신 김성한, 남궁영 교수님을 비롯한 발제자와 토론자 여러분께도 따뜻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해군 정책 포럼의 궁극적인 목적은 해양강국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비전과 맞닿아 있으며 이것은 국가 해양력 구축을 위한 해군 전략이기도 합니다. 올해 두 번째로 개최하는 이번 포럼은 한반도 해양안보 변화와 미래 해군 전략에 대한 소통을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국가 생존 및 번영과 직결된 해군력 건설에 대한 여러분들의 탁경과 깊이 있는 논의의 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은 예측이 어렵고 매우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군사적 위협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주변국들은 천문학적인 국방 예산을 투입해 해군력을 증강하고 해상에서의 군사활동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군사, 외교, 경제,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미중 갈등은 더욱 고조되고 있으며 자국 중심주의 강화 추세는 동북아 안보 환경의 불확실성을 더욱 높여가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 태평양 지역을 넘어 이제는 북극해에서도 강대국들의 패권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전장 영역 또한 과학기술의 발달로 사이버, 우주 공간까지 빠른 속도로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국익 보장을 위한 해양력 강화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해군은 이 시대의 거북선이 될 경항공모함과 한국형 차기 구축함, 잠수함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바다는 대한민국의 생명선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미래가 있습니다. 해양강국의 굳건한 토대가 될 선진 대항 해군 달성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을 비롯한 산, 학, 연 전문가의 긴밀한 협력과 국민적 지지가 동반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대한민국 해군은 다양한 전문가분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보내주신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지혜를 혁신 동력으로 삼아 해양강국의 국가 비전 구현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리를 빛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의미 있는 토론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엄중한 코로나19 방역 관리로 인해서 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지 못하게 된 것을 매우 깊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울대 전재성 교수님의 기조연설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반도 해양안보와 해군 전략이라는 주제하에 개최되는 2021년도 해군 정책 포럼의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저는 올해 한국국제정치학회장을 맡고 있는 서울대 전재성입니다. 포럼의 개최를 주관하신 해군 참모총장 부석종 대장님,
기획관리참모부장 정승균 소장님, 정책실장 신영식 준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해군 관계자님들께 감사와 축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오늘 회의의 좌장과 발표, 토론을 흔쾌히 허락해 주신 국제정치학회 여러 선생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정책 포럼은 2020년대는 물론 그 이후에 한국의 총체적 국방 전략을 재점검해야 하는 시기에 열리는 중요한 포럼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핵미사일은 물론 전술 무기의 급속한 강화 현상을 목도하면서 한국의 대북 억제와 방어는 더욱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억제력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어야 하는 어려운 과제도 함께 안고 있습니다. 오늘 포럼의 발표자들께서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계시듯이 한반도를 둘러싼 지역, 세계 안보의 정세 변화는 이전에 경험한 바를 훨씬 넘어서는 것입니다. 미국의 지도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으며 강대국 정치의 강화, 아시아 국가들의 급속한 군비 경쟁, 자국 이익 우선주의 등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 간의 전략 경쟁은 경제와 기술 영역을 넘어 점차 안보와 군사 영역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으며 이는 아시아 지역의 안보 아키텍처 전체의 변화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2020년대의 치열한 경쟁 양상 이후 2030년대에는 보다 격렬한 충돌이 예상됩니다. 한국은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면서 한반도의 평화를 이룩함과 동시에 아시아 지역에서 의미 있는 군사력을 확보하여 지역 평화를 이끌어내는 강력한 힘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설계해야 되는 필요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한국국 전체의 합동성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한미동맹을 중요한 자산으로 삼아 한미 군사 연합성도 함께 고양해야 합니다. 동시에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다양한 차원의 다자 안보 협력에 현명하게 참여하여 준경국의 위상에 걸맞는 외교안보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한국이 아시아 지역의 의미 있는 군사력을 확보한 중견국이 되기 위해서 해양 안보와 해군력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발표에서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세계적 차원의 원거리 무역, 수송로의 안전, 지구 공급망의 회복력, 주변국 위협에 대한 대처 등 모든 면에서 해양 안보는 한국의 사활적 이익이라고 하겠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중국의 전략 경쟁 속에서 지역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외교력을 확보해야 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것은 강력한 군사력입니다. 특히 대북 억제와 지역 평화 모두에 기여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해군력 건설 계획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많이 논의되고 있는 경항모 건설 계획은 미래 한국의 군사력 건설의 대전략과 로드맵을 설계하는 중요한 논의의 출발점이 되어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국의 국제정치학회 역시 다가오는 초유의 안보 환경 변화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한국의 국익과 아시아 지역, 더 나아가 세계의 평화를 공고히 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학문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해군과 국제정치학계의 지속적인 협력을 기대하면서 오늘 정책 포럼에 논의되고 있는 내용들이 한국의 국방전략 수립에 기여하기를 희망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발표를 준비하시는 동안 먼저 1세션을 주관해 주실 김승한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김승한 교수님은 국제정치 및 외교, 안보 분야 전문가로서 너무나도 잘 알려진 분이며 외교통상부 2차관을 역임하셨습니다. 현재는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장으로 재직 중이시며 최근에도 김승한의 한반도 평화워치, 딥리드 등 국제정치 분야 칼럼을 고정 연재하고 계실 만큼 오피니언 리더로서의 활동도 활발하게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교수님께서 1세션을 진행할 수 있도록 마이크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고려대학교 김성환입니다.
먼저 이렇게 귀중한 자리에 초대를 해주신 해군 참모총장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사실상 뭐 공동 주관 한다고 할 수 있는 우리 또 국수정치학회 전재성 회장님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참모 총장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우리의 바다는 바로 우리의 생명선이고 거기에 바로 우리 미래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전재성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해군력 건설 필요성에 대해서 저 역시 120% 공감을 하고 있고 그 맥락 속에서 지금 해군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경항모를 비롯한 다양한 그 중장기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저도 역시 공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제1세션은 미래 한국의 안보 환경 및 해양 안보 환경 평가입니다. 뭐 육지에 대해서도 논하실 수 있지만 오늘은 바다에 대해서 주로 논하는 시간이 되겠고요.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이 1시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원래 그 시간 관리를 좀 엄격하게 하는 걸로 악명이 높습니다만은 오늘은 특히나 또 그 후반 세션이 있기 때문에 우리 패널리스트들께서 좀 철저하게 시간을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발제하시는 분께서는 제가 볼 때는 한 12분에서 15분 사이로 발제를 맞춰주시면 되겠고 토론하는 분들께서는 한 7, 8분 정도 말씀을 해주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첫 번째 발제자는 세종연구소의 이상현 박사님께서 미국의 해양 전략과 한국에 대한 함의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줄 것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발제는 통일연구원 신종호 박사님께서 중국의 해양 전략과 역시 또 한국에 대한 함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뒤이어서 세종연구소 김정석 박사님, 명지 전문대 김애경 교수님께서 간략히 토론을 해주시고 시간이 나오면은 잠깐 플로어를 오픈하고 최종적으로 발제자의 답변을 듣고 제가 매듭을 짓는 그런 순서로 본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패널들의 양력에 관해서는 3페이지에 자세하게 명기가 되어 있으니까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께서는 그 부분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상현 박사님께 첫 번째 발제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뜻깊은 모임의 발표자로 초청을 받게 돼서 영광스럽고요. 최근 한국을 둘러싼 안보 환경 중에서 이 해양, 특히 동중국해, 남중국해를 포함해서 해양의 안보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다음 세션에서는 한국의 해양 전략에 대해서 좀 더 심층적인 아마 분석이 있을 것 같고, 저는 이번 세션에서는 대체로 이제 미국의 해양 전략에 대한 좀 브로드한 그런 그 내용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3분에다가 알람을 맞춰놓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발표 개요는 바이든 행정부 국가안보 전략 개요, 해양 전략, 한미 관계 순으로 이제 진행하도록 할 거고요. 자, 우선 이 바이든 행정부가 그 국가 안보 대외 전략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일단 글로벌 안보 환경이 바뀌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같은 초국가적 안보 이슈를 위시해서 이 중국 같은 주요 국가 경쟁자들과의 신의 관계가 변하고 있다는 그런 걸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트럼프 4년의 그 후폭풍인지도 모르겠지만 동맹 체제, 국제제도 규범 같은 것도 많이 흔들리고 있다. 그리고 첨단 핵심 기술의 파생 위협도 커지고 있다 하는 그런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 국가안보의 우선순위는 과거의 그 국가안보 전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미국의 안보, 번영, 그리고 미국적 가치, 늘 강조되는 그 세 가지가 이제 지적이 됐고요. 근데 이제 트럼프 시대와 분명히 다른 것은 그걸 그럼 어떤 방식으로 이행을 할 것인가. 제일 중요한 건 역시 동맹 및 파트너십 재강화, 그리고 국제 제도와 거버넌스, 다자 협력을 통해서 그걸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기조 하에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정책 기조는 민주당의 전통적 어젠다들을 대부분 다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정치 어젠다들이 들어갔죠. 뭐 의료보험을 비롯해서 경제 문제, 뭐 인종, 공정, 평등 같은 그런 문제들이 있고요. 그 외계에서는 미국 리더십 혁신이 강조되고 있고, 아시아 쪽으로 보면 역시 동맹인 한국, 일본, 호주 같은 나라들과 관계를 강화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의 그 외교를 방향성을 감지하기에 아주 좋은 자료는 이제 그 대선 전에 포린 어페어스 기구가 이 글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왜 미국이 다시 세계를 리드해야 되는가? 여기서 이제 세 가지 지적을 했는데, 우선 국내에서 민주주의를 혁신하겠다. 자,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 소위 민주주의 모범으로서 그 모범이 갖는 힘을 굉장히 잘 활용한 국가였는데, 트럼프 시대를 거치면서 그 의사당 난입 사건에서 보듯이 미국 민주주의는 상당히 큰 그 훼손을 당한 것이죠. 그래서 취임 첫 해에 글로벌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겠다는 걸 내세웠고요. 두 번째는 미국 중산층을 위한 외교 정책을 펴겠다. 이건 좀 새로운 면인데, 미국의 민주주의가 망가진 것도 결국은 뭐 러스트벨트의 그 교육 수준 낮은 백인들, 이들의 삶이 망가졌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위협받는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산층이 건강해져야 미국의 민주주의가 살아난다, 그런 인식을 반영한 것이고요. 세 번째는 역시 트럼프가 미국 우선주의 기차에 포기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역할을 되찾겠다. 미국이 지금까지 했듯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했듯이 규범과 거버넌스와 리더십을 발휘해서 세계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트럼프 시대에서 바이든 시대로의 변화는 아마 외계에서 상당히 다른 그런 뉘앙스를 띨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트럼프의 그 외교 정책이 주로 미국 우선주의를 앞서서 미국의 국익을 철저히 중시하고, 그리고 동맹의 그 커미트먼트보다는 이 거래적인 국제관계관, 여기에 입각하는 그런 정책을 폈다는 것이죠. 그에 비해서 바이든 시대로의 이전은 가치와 규범 외교를 강조하고, 그 다음에 다자주의와 글로벌 거버넌스, 동맹 파트너십을 강조하는 이런 차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마도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에서의 협력도 이 바이든 시대의 큰 틀, 예를 들어서 가치와 규범에 해당하는 것이 룰 베이스드 인터내셔널 오더에 해당하는 거죠. 남중국의 기존 질서 유지. 그거를 이제 중국이 소위 인공성 건조를 깨먹고 있다. 그럼 한국을 비롯해서 호주, 일본 같은 또 쿼드 국가들, 이런 나라들은 미국이 주도하는 그 동맹 파트너십에 얼마나 협력해서 그 룰을 지킬 것인가. 결국 그 문제로 규착이 되기 때문에 이 한국에도 중요한 함의를 갖는 그런 이슈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바이든 시대가 돼도 미국 우선주의는 지속이 될 겁니다. 이 백인 정체성의 정치가 지속된다는 그 영향이고요. 또 대중국 강경론도 지속이 될 것입니다. 바이든이 트럼프와 공유하는 것 중에 하나는 역시 이 지난 40년간 대중국 포용 정책이 실패로 끝났다 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는데, 다만 차이가 있다면 미국 혼자 중국을 다루는 게 아니고 동맹과 파트너십 협력하에 다자적으로 관여를 하겠다, 이런 거죠. 그리고 사실상 이건 뭐 미국 정파를 떠나서 최근 미국의 대중국 인식은 굉장히 악화되고 있다. 중국에 대한 인식이 안 좋고, 그다음에 중국을 소위 경쟁 관계에 있는 체제 경쟁국으로 이제 인식을 하는 그런 인식이 경향이 증가되고 있는 것이죠. 그 유명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캘리포니아 닉슨 도서관 연설에서 한 연설에서 보면 그 닉슨이 미중 국교 정상화할 때 한 말, 그 프랑켄슈타인을 만든 게 아닌지 모르겠다는 그 우려, 그 사실 그대로 됐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중국이 중국과 국교를 정상화할 때 기본적인 전제는 뭐였냐면, 중국이 국제 체제 속으로 견인되면 민주주의라든지 법치라든지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변화할 것을 기대를 했는데, 오늘 현실은 그 반대로 됐다는 거죠. 대내적으로는 권위주의가 더 강화되고, 대외적으로는 굉장히 공세적이고 과거 공산주의에 입각한 그런 대외 정책을 펴고 있다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자, 실제로 중국의 해양 팽창은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굉장히 급격하게 또 군사 해군의 현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제1도련, 제2도련입니다. 지금 퍼스트 아일랜드 체인에서 이제 제2도련까지 중국의 해양 투자력이 확장되고 있다는 그걸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래서 중국의 미국에 대한 정책은 소위 반접근 지역거부 전략이죠. A2AD 전략.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미군을 서태평양 지역에서 몰아내려고 하고 또 미국은 될 수 있으면 서태평양으로 접근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동중국해, 남중국해가 결국은 미중 두 해양 세력이 각축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동남중국해가 주로 이제 해양 안보에 관해서 이제 문제가 되는데 핵심은 역시 해양 영유권과 항행의 자유가 충돌하는 그런 겁니다. 미국은 아시다시피 글로벌 리츠를 중요하는 항행의 자유를 중시한 그런 국가고요. 자, 중국은 지금 남중국해에서 인공섬을 만들어서 그거를 이 자기네 영해로 만들려는 이런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자,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행태에 대해서 미국은 그것이 다 불법이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확인을 했죠. 그래서 실제로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하고 있는 예를 몇 개 본다면 이 난성운도 스프레틀 아일랜드에서 인공섬을 만들고 있는 그런 추세예요. 자, 리프라는 것은 사람이 살 수 없는 아일랜드하고 달라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것이죠. 근데 거기에다가 모래를 퍼올려서 인공적으로 섬을 조성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활주로를 건설하고 군대 병력을 배치하고 그리고 중국의 행정구역으로 다 편입을 시켰습니다. 자, 워싱턴에 있는 CSIS의 그 아시안 메리타임 트랜스페런시 이니셔티브 웹사이트를 보면 지금 중국은 이 그 서사군도, 시사군도, 파라셀 아일랜드에 20개, 스프레틀리, 난사군대 7개의 아웃포스트를 이미 건설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 사실상 상당히 인공섬을 만들어서 그걸 영토화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013년 이후로 그 2012년 이후로는 이제 스카보로 쇼, 필리핀에서 강제적으로 빼본 스카보로 쇼를 시로 지배하고 있고, 자, 2013년 이후에 중국이 남중국해, 동중국해에서 인공섬으로 매립한 지역이 3,200에이커. 제가 이거 조금 전에 환산을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약 13평방킬로미터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망망대에 3km, 4km짜리 가로 3km, 세로 4km 영토가 하나 생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굉장한 의미를 갖는 그런 작업인데 지금 중국이 그걸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의 사례로서 휘선 리프 사태가 있죠. 자, 필리핀이 시로 지배하고 있는 줄리안 리프에 자, 중국 어선들이 명목상으로는 파도를 피해서 왔다 하는데 사실상 이 어선들은 PLA 통제를 받는 그 메리타임 밀리셔 해방 민병대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그래서 이 선박들이 하고 있는 행태를 보면 사진에도 보시겠지만 수십 대씩 서로 결박을 해서 사실상 그 지역에 존재하는 것 자체로 아예 점령을 해버리는 이런 비군사적 강압수단, 소위 그 수어밍, 벌떼작전처럼 이런 수단으로 해양 민병대를 중국이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크게 보면 이제 중국의 의도는 남중국해 전체를 이렇게 야금야금 먹어 들어가서 다 장악을 하는 이런 전술을 보고 있다 하는 것이 미국 쪽의 분석입니다. 자, 그래서 미국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2015년에 협력적 해양 전략 보고서가 나오면서 이때 이미 앞으로 전략 중거틀을 아시아 태평양에서 인도, 아시아 퍼시픽으로 확대한다 이런 언급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에 근거해서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역시 인도 태평양 전략입니다. 자, 자유롭고 개방된 free and open이 키포인트예요. free라는 말은 타국의 강압으로부터 자유롭고 또 굿 거버넌스가 이루어지는 것, 그걸 말하는 것이고, 개방됐다는 말은 영내 모든 국부들이 해상과 공중을 통한 자유로운 접근이 보장되는 것. 자, 누구를 어떤 나라를 겨냥한 것이겠습니까? 당연히 중국의 행태를 겨냥한 것이죠. 그래서 이 전략이 나오면서 국무부 국방부에서 2019년에 이미 공식 보고서들이 나왔어요. 다만 인도 퍼시픽 스트래티지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직 내용이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그중에 가장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이 인도 태평양 전략의 그 진전은 요새 한참 논란이 되고 있는 쿼드에서 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방부 인도 태평양 전략 보고서에 근거해서 이제 앞으로 미국이 이 전략을 추진을 할 텐데 아직 구체적 내용은 더 발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다만 미국이 생각하는 건 이미 방향성이 나와 있습니다. 2019년 샹그릴라 안보대회에서 당시 국방장관 대행인데 패트릭 셰나한이 이 얘기를 했어요.
자, 인도 태평양 지역은 미국의 프라이오리티 시어터다. 그리고 미국은 이 지역에서 프리 앤 오픈, 그러니까 자유롭고 개방된 그 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공약을 유지하겠지만 이 영내에 있는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도 이 지역의 자유와 번영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 공동의 노력에 합당한 기여를 해라. 이 말이 뭐겠어요? 앞으로 기여를 많이 해라. 그 소리거든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 나온 보고서가 이제 이 해양에서의 위인데 안보 환경 평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해양 국가고 미국의 안보와 번영은 바다에 의존하고 있다. 그리고 규칙 기반 국제 질서를 중국, 러시아가 명백하게 위협해 오면서 군사적 우위를 급속히 잠식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최대 안보 위협이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응책으로 전 영역 통합 해군력, All Domain Integrated Naval Power를 주장을 했는데 경쟁의 전 스펙트럼에서 우세를 유지하겠다는 거예요. 해저, 우주, 대양, 연안, 정보환경, 사이버, 전쟁이 다 포함해서. 그리고 여기에 분산 해양작전이라든지 경합적인 환경하의 연안작전, 원정 전방 기지작전 등 최신 작전 개념이 이 보고서에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제 원본은 있는데 저 에디팅에서 아랫부분이 다 날라갔습니다. 양해해 주세요.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온 게 이제 1대1하고 인도태평양 쿼드죠. 여기에 미국은 한국을 비롯해서 여러 나라들을 쿼드 플러스로 끌어들이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전반적인 그 미국의 해양 전략 흐름인데 이것이 이 한미 동맹에도 여러 가지 도전 요인을 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핵심은 두 개로 생각합니다. 자, 가치 규범 외교에 한국은 얼마나 보조를 맞출 것인가. 그 다음에 동맹 우방국 네트워크에 한국은 얼마나 참여할 것인가. 이 가치와 규범에 해당하는 것이 이 남중국해의 규칙 기반의 국제에서 룰 베이스드 인터내셔널 오더 유지하는 문제가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인권 문제, 그리고 미얀마의 민주주의 문제 다 여기에 포함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바이든 시대에는 트럼프 시대와 달리 트럼프 시대는 이제 비용 분담이 문제였다면 아마 바이든 시대는 이 가치 공유와 책임 분담에까지 한국의 선택 폭이 더 넓어질 것이다 하는 걸 예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동맹 우방국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문제는 이미 미국 쪽 입장은 나왔어요. 바이든 부통령이 2013년 한국을 방문했을 때 자, 미국에 반대하는 쪽에 베팅한 건 좋은 베팅이 아니다. 미국이 원하는 게 뭐겠어요? 결국 이 미국이 주도하는 동맹 네트워크에 한국도 참여하라 그러거든요. 자, 이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문제 이슈, 당면 이슈가 뭐가 있어요? 자, 쿼드 플러스 좀 논란이 되고 있죠. 자, 그 미중 경제권 디커플링을 추진하는 경제 번영 네트워크 EPN이 있고, 그 다음에 D10 있어요. 민주주의 10개 연합국. 그리고 또 최근에 와서는 T12, 테크노 디마크로시 12개국을 또 묶으려고 있어요. 이렇게 미국이 자꾸 소그룹으로 그룹핑을 하는 이유는 역시 미국이 이 동맹과 파트너들의 힘을 합쳐서 중국을 견제하는 그 취지인데, 자, 이 맥락에서 한국은 그럼 어디에 위치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선택을 우리는 앞두고 있습니다. 자, 미국과의 해양연합작전에 어느 수준으로 참여할 것인지, 또 한국은 어떤 해양 전략을 가졌을 것인지, 이것이 우리에게 숙제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제 발표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 박사님, 감사합니다. 특히 인태 전략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의 해양 전략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전 영역, 통합 해군력, 해저라든지, 우주, 대양, 연안, 사이버에 이르기까지, 미국이 요즘에 이제, 이른바, MDO라고 해서, 멀티 도메인 오퍼레이션 개념을 구체화해 가고 있는데 역시 그 점에 있어서 해군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두 번째 발제를 신정호 박사님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12분, 13분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제 뒤에 시계로 2시 40분까지 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통일연구원 신정호입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회의에 제가 좀 발제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 제가 중국 군 전문가는 아닙니다. 지금 군 전문가께서는 지금 앉아서 지금 계시는데 제가 많은 분들이 또 중국 군 뭐 여러 가지 잘 알고 계실 텐데 저는 이제 중국의 해양 전략과 한국에 대한 함의를 발표를 하면서 우리의 군 차원에서 대응이나 우리의 군 역량, 뭐 한중 군 관련된 내용보다는 중국이 전체적으로 국가 전략에서 해양 부분을 어떤 식으로 인식을 하고 있고 지금
중장기적으로 어떠한 전략들을 가지고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크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중국의 국가전략 목표와 핵심 이익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이거는 해양 전략, 중국의 해양 전략이 전체적인 국가 대전략 목표와 연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잠깐 언급을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진핑 시기의 중국의 해양 강국 전략입니다. 저는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시진핑 지도부의 해양 강국 전략에 대한 지도부의 인식들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지금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지. 두 번째는 의도나 목표와 관련돼서 중국이 공식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목표, 의도, 그리고 비공식적으로, 궁극적으로 취하고자 하는 의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 중국의 해양 강국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능력을 좀 평가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요. 한반도에 대한 함의는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의 국가전략 목표와 관련돼서 잘 아시다시피 제일 왼쪽에는 원포라고 78년에부터 시작을 해서 90년에 기본적인 의식주 해결이죠. 그리고 90년부터 2000년까지는 소강이라는 목표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2035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의 기본적인 건설을 하겠다라는 목표를 제시를 했고요. 2035년부터 50년, 그러니까 2049년이 공산당 창당 100주년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건국 100주년이죠. 그래서 그때까지 이제 사회주의를 소위 말하는 완성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에 대한 완성 여부, 목표 도달 여부와 상관없이 시진핑 지도부가 2012년에 출발을 하면서 소위 말하는 중국의 꿈, 중국몽 플러스 강군몽을 제시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중국의 국가전략 목표가 변화를 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군사력, 그리고 해양력, 해양 강국에 대한 인식들도 변화를 해왔습니다. 근데 관건은 미국이죠. 항상 개혁개방 이후부터 미국이 중국의 대외 정책의 가장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현재는 국력 격차라든가 여러 가지 군사력 격차, 군사 기술 격차 때문에 미국에 직접적인 대항할 수 없다라고 지도부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전인대에서 좀 특이한 일이 있었습니다. 보통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는 매년 어떤 그 1년에 목표들을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올해는 그 14차 5개년 기획이라고 하는 5년짜리 경제사회 발전 계획을 발표하는 해인데, 올해는 특이하게 2035년까지의 중장기 목표라는 그런 보고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2017년, 18년부터 본격화된 미중 전략 경쟁에 대비하기 위한 중국의 장기전 태세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관건은 중국이 힘이 부족하다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영향력 강화를 위해서 주변국을 포섭하거나 회유하거나 주변국을 강압하는 방식을 병행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이익에 대해서는 제가 그냥 좀 정리를 했습니다. 예전부터 등소평 시대부터 등소평이 미국 방문했을 때 전략 이익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중국 지도부가 계속적으로 국가이익을 이야기를 해오다가 2011년에 그 중국의 평화발전이라는 백서를 발간을 했습니다. 이 백서에서 핵심 이익을 이야기를 했고요. 2012년에 당대회에서 시진핑이 핵심 이익에 대해서는 절대 양보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언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중국에서 핵심 이익, 이제 코어 인터레스트인데 이게 이제 미국에서 이야기하는 사활적 이익과 거의 유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핵심 이익에 들어가는 부분, 여기 보면 지금 한 6가지 정도를 제시를 했는데, 우리가 지금 해양 관련돼서 남중국해 문제도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도 영토보전 국가안보 부분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시진핑 시기의 해양 강국에 대해서 인식을 좀 먼저 보면, 중국에서 그 해양 권익, 해양 강국 이런 용어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는 개혁개방 이후입니다. 92년이고요. 그 다음에 96년에 여기에는 없지만 96년에 중국 전인대에서 유엔 해양법 협약을 비준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해에 7월에 이제 발효를 하게 되는데, 아마도 96년 전후에 남중국해라든가 이런 그 해양에 대해서 좀 본격적인 관심들을 중국 정부가 가지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년 당대회, 18차 당대회에서 당대회 문건에서는 처음으로 해양 강국이라는 목표를 공식적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진핑이 계속 했던 이야기를 여러 가지를 보면 제가 뭐 너무 많은 해양 강국 관련된 너무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국 지도부들이 정치국 상무위원들과 정치국원들이 모여서 집단 학습을 하는데요. 거기에서 2013년에 해양 전략이 국가 해양 권익 이런 표현들을 시진핑이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집체 학습의 내용들이 전군, 그러니까 PLA, 인민의 방군의 전 밑에 전달이 하달이 되면서 학습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8차 당대회에서도 이게 좀 재밌는 표현이 중국은 유권 국가에서 유권, 핵권, 여기서 권은 이제 파워를 의미할 겁니다. 그래서 유권, 핵권을 겸비한 국가로 진입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에 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당대회를 통해서 본격화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국방부 핵서에도 여러 차례 해양 영토 주권, 해양 권익, 해양 강국이라는 표현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양 강국 전략의 의도는 뭐 다 알려져 있습니다. 처음에 중국이 개혁개방 이전에 연안방어에서 근해방어로 근해방어와 원해호위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현재까지 와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아마도 저보다 더 해군에서 더 많은 내용들을 알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중국의 어떤 전략들을 진주 목걸이 전략이라고 표현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2013년에 육상 실크로드, 해상 실크로드로 대표되는 1대1로 역시 중국이 해양 강국의 일환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해양 전략의 목표를 시진핑식에 제가 제시를 했는데 여기에 뭐 대부분의 지금까지 중국이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조금 주목할 부분은 96년에 남중국해에 대한 관심, 해양법 협약에 대한 관심들이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권리나 이익에서 출발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안정적 해로 확보라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중국의 해양 전략의 목표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영내에서의 중국의 영향력 확대 그리고 미국의 영향력 축소가 동시에 중국의 의도로 우리 봐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의 능력인데요. 우리 김태호 교수님께서 앉아 계시는데 많은 글을 막 쓰시고 저도 많이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과 여러 가지 보고서들에 있는 내용들을 간단하게 제가 대비를 해봤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이 중국과 미국의 전체적인 국방력 그리고 해군력은 뭐 격차가 너무 많이 난다라는 건 다 알고 계실 상황인 것 같고요. 그 함정 총 톤수에서도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근데 이제 좀 주목할 거는 중국이 군 개혁을 하는데 기본 방향이 현대화 정보 합동화식으로 군 개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이제 2018년에 그 당정 기구 개혁을 하면서 기존에 여러분들 중국에서 영도 소조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해양 권익 수호 공작 영도 소조라는 게 있었는데 중국에서 이 영도 소조를 다 위원회로 바꾸면서 소위 말하는 당의 어떤 그 영향력 권한을 많이 강조를 하는 구조로 바꿨습니다. 위원회 형태로 바꿨는데 문제는 중앙외사 공작 영도 소조를 위원회로 바꾸면서 기존에 있었던 해양 권익 영도 소조를 이 외사 공작 영도 위원회에 편입을 시켰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중국의 대외 정책의 전반적인 큰 틀 안에서 중국의 해양 전략을 가져가겠다라는 의지로 봐야 될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 문제는 이러한 중국이 군 개혁을 하고 기구 개혁을 통해서 강화를 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항공모함이라든가 그 기능이라든가 이 부분은 상당한 열세에 처해 있는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제시를 하지만 해양 원양 작전이 부족한 경험 부족 또 이야기를 들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능력은 제가 보기에는 단기간에 미국의 해양력 군사력에 단기적으로 근접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볼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좀 중시를 해야 되는 것은 중국의 전략적 의도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항공모함과 군함을 현실을 하는 부분들, 남중국해에서의 미국과 어떤 불사하겠다는 발언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중국의 전략적 의도를 좀 명확히 봐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미국의 군사력, 압도적인 군사력의 중국의 대응 전략은 미국에서는 이제 A2AD 전략이라고 표현을 많이 했죠. 근데 중국의 제가 보니까 이 해양전략연구소에서
글이 있어서 제가 그냥 그대로 좀 가져왔습니다. 그 중국 해군인력 건설 방향이 크게 두 가지죠. 거부 투사라고 일반적으로 보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거부에 미사일 개발이나 도서의 군사 기지화가 있고요. 다 아는 내용이죠. 투사는 해군력 현대와 항모 확보 계획들로 크게 나누면 이렇게 구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거는 중국이 이야기하는 거고요. 좀 살펴봐야 될 게 중국 해양 전략에 좀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게 회색지대 전략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마 다음 세션에 발표자께서도 뭐 좀 다루는 것 같은데, 아시다시피 이게 충돌이나 전쟁도 아니고 평화도 아닌 회색지대 전략인데요. 이게 중국의 입장에서는 주권이나 영향력 확보에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식은 뭐 경제적인 거를 무기로 삼는, 경제를 무기화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다음에 대부분이 기정사실화 전략이 이 회색지대 전략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위자는 정규군도 하지만 PLA 중심으로 하지만 해경이나 해상 민병대 그리고 일반 어선까지도 이런 중국의 해양 전략의 회색지대 전략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크게 네 가지를 뭐 많은 분들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군사력 현시인데요. 중국에 있는 두 개의 항공모함을 물론 이제 능력이나 이 부분은 크게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아마도 이런 항공모함을 동원해서 군사력을 보여주는 측면이 하나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센카쿠 열도 분쟁 관련돼서 히토류라는 걸 통해서, 그러니까 경제적인 무기를 통해서 이 영토 분쟁과 관련된 정치적 우위를 확보하는 방식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반공식 보유구역을 선포를 하는 방식도 역시 회색지대 전략에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해상 민병, 여기 그림은 아마 이성현 박사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한반도에 대한 함의입니다. 첫 번째 함의는 사실은 강대국 경쟁, 강대국 갈등이 영향력 경쟁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고요. 그러한 영향력 경쟁이 한반도에 분명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요즘에 자주 말하고 있는 뭐 선택의 문제라는 표현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우리의 어떤 국방력, 자주 국방이라는 측면하고 그다음에 동아시아에서 있을 어떤 그 군비 경쟁이라는 두 가지 측면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우리의 평가와 우리의 전략적인 입장들이 정리가 돼야 될 것 같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0분이 됐는데 1분만 더 쓰겠습니다. 한반도의 함의 중에서 저는 그 전장 환경의 변화에서 두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2020년 12월에 지금 해양강국 관련돼서 해양 권리 방어를 위한 무인기 연구라는 이제 보고서가 이게 게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남중국해 문제에 있어서 드론을 활용한 새로운 전장 환경에 대해서 중국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보고서를 그 논문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보고서 원문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또 하나가 올해 1월에 그 중국의 해경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해경법의 핵심은 이제 2월 달에 발효가 됐는데 시행이 되고 있는데, 해경법의 핵심이 중국의 입장에서 주권이 침해됐다라고 판단이 되면 중국 해경이 무기를 사용할 수 있고 선박을 검사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국내법적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4월 달에 한국과 중국의 해양 협력 대화하면서 이번엔 설명을 받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새로운 전장 환경에 우리가 중국이 지금 어떤 식으로 변하고 있는지를 판단을 좀 할 필요가 있고요. 나머지는 제가 이제 좀 생략을 하겠고, 결국에는 이 중국의 어떤 이 해양 전략이 단순히 군사적인 측면에서만 접근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저는 복합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복합 대응의 중요한 이제 몇 가지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은 일단은 제가 이렇게 오른쪽 그림에 좀 표현을 좀 해놨습니다. 시간 관계상 자료를 가름하고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신정호 박사님 감사합니다. 중국의 해양 전략은 뭐 크게 볼 때 거부와 투사를 소위 완벽을 기해가는, 뭐 완벽을 기한다는 건 어폐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부분으로 나누어서 철저하게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고, 그런 어떤 동태적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종의 공간을 회색지대 전략으로 메워가는 그런 모습으로 말씀을 해주셨고요. 거기에 대응하는 한국의 대응 전략이 뭐 복합 대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만큼 중국이 제기하는 또 미중 해양 전략의 경쟁 구도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단순히 어떤 군사적 분야에 한정시킬 수 없다라는 그런 어떤 그 어려움을 토로하신 게 아닌가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또 코멘트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정 토론에 참여해 주신 첫 번째 패널로서 세종연구소 김정섭 박사님께 코멘트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 박사님. 네, 감사합니다. 먼저 이런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뭐 해군의 주요 지휘자들이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요즘 그 해군에서 대외적으로 굉장히 활발하게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이제 바깥이랑 이렇게 소통하려는 노력, 참 소중하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저도, 좋은 그 토론 기대하면서 참여하겠습니다. 제가 맡은 부분은 이제 미국의 해양 전략과 한국에 대한 함인데, 이상현 박사님 이제 발표를 뭐 워낙 잘해 주셔가지고, 제가 여기에 크게 덧붙일 건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 제기를 해 주셨습니다. 동맹 우방국 네트워크에 우리가 얼마나 참여할 것인지, 우리 해양 전략이 어떨 것인지 해주셨는데, 질문만 던지고 답은 안 하셨어요. 예. 저도 여기에 그것을 포함해서 세 가지 어떤 논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미중 경쟁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입니다. 그러니까 뭐 신냉전 담론도 있고 또 뭐 미중 디커플링 얘기도 있고 이제 많은 얘기들이 이제 오가고 있는데, 미중 경쟁이 이제 뭐 굉장히 이제 진행되는 건 분명한데 그 양상이 어떻게 될 거냐, 강도가 어떻게 될 거냐라는 것은 좀 열려 있는 문제 같고, 이것을 우리가 또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에 따라서 아마 우리 선택도 좀 달라지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역시 이제 미중 경쟁에서 한국이 취해야 될 어떤 스탠스, 기본적인 스탠스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역시 이제 우리 한국의 해양 전략, 또 뭐 해군의 어떤 전력 건설의 어떤 방식,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먼저 미중 경쟁에 관해서 미중 관계가 이제 구조적인 어떤 전략 경쟁 단계로 진입했다 하는 데는 이제 이론이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옛날과 같은 이제 뭐 관여 정책으로 이제 돌아가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요. 다만 이제 관건은 이런 전략적 경쟁인데 그 대결의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갈 것인지, 그리고 미국이 이제 중국 압박을 계속 할 텐데 그것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 것인지는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서 굉장히 이제 출범 석 달간의 행보를 보면 예상했던 것만큼 오히려 그 이상 굉장히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강경 대응하는 것 같습니다. 뭐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어떤 정책들도 많이 계승하고요. 뭐 쿼드도 그렇고 인태 전략도 그렇고요. 또 이제 이번에 알래스카 미중 고위급 회담에서 이제 공개 설전 벌인 바에서도 날 수가 있죠. 다만 이제 이런 대결 중심의 대중 정책이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갈 건지,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 가능성은 없는지는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알래스카 회담에서도 공개적인 장소에서는 충돌의 모습을 보였지만 사실은 후속의 어떤 비공개 회담은 다 소화해냈고 서로 각자 입장을 잘 교환해서 탐색전을 가진 것 같고요. 그리고 회담 끝나고 나서 양측 모두 의미가 있었다, 긍정적으로 이제 평가한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중 경쟁이 앞으로 치열하게 전개되겠지만 그 양상이나 또는 뭐 방식 이런 것들은 변화의 여지도 있다, 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동맹국과 연대해서 중국을 압박하는 전략을 취할 텐데 그것이 이제 미국이 기대하는 수준만큼 그렇게 계속 될런지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쿼드 정상회담 바이든 대통령이 했지만 아마 미국이 생각하는 수준으로 어떤 군사연합 성격은 상당히 희석됐고 코로나19 백신 보급 이런 게 이제 주요 아젠다가 됐는데, 그거는 이제 뭐 인도의 역할이 중요했다고 지금 평가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도가 뭐 기본적인 어떤 중국 견제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너무 노골적으로 반중 가는 것은 거리를 두기 때문에 이런 쿼드의 모습이 나왔는데, 뭐 미국 입장에서 인도의 입장을 배려 안 할 수가 없겠죠. 이제 뭐 인도 없는 인도 태평양 전략이 있을 수 없으니까요. 또 이제 인도를 제외한 나머지 뭐 일본, 호주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마찬가지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이런 그 동맹국들과 함께 중국을 이렇게 압박하고 견제하는 것들이 이제 가치 중심으로 이렇게 엮어내는데 이제 구체적인 이익을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는 측면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 한국의 스탠스와 관련돼서는 이제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중 전략 경쟁이 향후 당분간 국제 정치의 큰 흐름이 되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지나치게 뭐 이게 뭐 신냉전이든 아니면 대결 중심으로만 이해해서는 좀 곤란하고 앞으로 미중 경쟁 양상과 변화를 지속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취해야 될 입장은 분명한 것은 이제 미중 어느 일방을 선택하는 어떤 것이 우리 국가 전략이 되기는 곤란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동맹을 아무래도 우리가 중시하면서 가야 되긴 할 것 같은데 그 동맹을 선택한다는 뜻이 중국을 아예 뭐 적대시한다거나 아마 반중연대 이렇게 완전히 깊숙하게 동참하는 것은 그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중국에 편승하면서 중립을 지킬 수는 더더욱 없는 것이고 또 뭐 예전처럼 전략적 모호성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는 없을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해칭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위험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것이 가장 위험을 최소화하는 거냐 우리 입장에서, 그리고 어떤 것이 그래도 우리 국익을 가장 극대화하는 선택이냐라는 것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한미 동맹의 보조를 맞추되 지나치게 이제 반중연대나 이제 중국 적대시로 갈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 결국에 이제 현안에 따라서 구체적인 성격에 따라서 우리 국익 관점에서 어떤 정책적인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중 간 현안도 여러 가지 성격들이 있죠. 사실은 뭐 쿼드 플러스 참여 문제나 예를 들어서 앞으로 지금 당장 다가온 건 아니지만 뭐 중거리 미사일 한반도 배치 이런 건 또 뭐 완전히 그 강도나 성격이 다른 거니까요. 근데 이제 뭐 현안에 따라서 다르게 하더라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좀 우리가 일관성 있게 우리가 미중 경쟁에서 우리 좌표를 어느 정도로 생각하면서 갈 것인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없으면 계속해서 우리가 양쪽으로부터 다 이제 압박을 받고 휘둘릴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 러시아 대사 하셨던 유성락 대사님이 이거 관련돼서 재미있는 비유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계의 비유를 해가지고 미국은 그 3시 방향에서 당기고 중국은 9시 방향에서 당긴다 그러면은 우리 외교의 시계추는 어느 방향을 가리켜야 될까 뭐 이런 질문인데요. 만약에 우리가 12시를 택하면 우리는 중립이 되겠죠. 3시로 택하면 완전히 미국과 함께 하는 거고 이제 이런 식인데 그 위 대사님 말씀 우리가 한 1시나 1시 반쯤 택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일본이나 호주가 2시나 2시 반이라면 굉장히 재미있고 좀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우리가 너무 원칙 없이 이렇게 시계추가 막 왔다 갔다 하면은 그거야말로 정말 양측으로부터 불신을 사고 계속 압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 유의하면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사드 교훈이 거기서 이제 우리가 사드가 큰 교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여기서 어려운 점은 이제 우리 국내 여론이 좀 갈려져 있다는 거죠. 예, 우리가 국내적으로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어야 우리의 좌표가 좀 일관되게 이렇게 설정하고 갈 수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내적인 논의를 통해서 좀 방향을 모아가는 게 앞으로 계속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우리 한국의 해양 전략 관련돼서는 저도 뭐 답을 드리긴 어렵고 그건 워낙 여기 세 분에서 뭐 다 정통하게 아시는 건데 다만 원론적인 얘기지만 뭐 지금 항공모함 가지고 이제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신데 이게 이제 어떤 개별 플랫폼 중심으로 해서 항공모함이 왜 필요하다, 뭐 그걸 통해서 우리 해양 전략이 어떻고 국가 전략이 대전략이 이렇게 나가는 것보다는 뭐 그것도 필요한데 역시 이제 뭐 우리 국가 대전략이 뭐고 우리 외교 전략, 군사 전략, 거기에 또 해양 전략, 그로부터 해군의 군 구조와 전력 건설 방향 뭐 이렇게 나오면서 그로부터 이 도출되는 이제 어떤 갭을 무슨 뭐 예를 들어서 항공모함이 메꿀 수 있다든지 약간 이렇게 설명하는 노력도 함께 좀 병행되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해양 전략과 전력 증강 관련돼서는 사실 뭐 우리 해군에서도 해양 전략 다 있죠. 이제 합참에서 군사 전략 다 있는데 문제는 이게 뭐 교과서적으로는 전략 주도 뭐 전력 건설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보면은 전략이 그 전력 건설을 이렇게 주도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뭐 해군에서도 전력 소요하시는 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 소요 제기하시면서 JMS 다시 쳐다보거나 그러시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전략 문서가 그만큼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서 전력 건설과 군구조에 지금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을 좀 주지 못하는 측면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구체적인 어떤 하나의 무기 체계 논하면서 갑자기 모든 그 상위 전략들이 그때서야 논의되기보다는 이 전략과 관련된 논의가 평소부터 좀 더 깊이 있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 드리면서 제 토론 마치겠습니다. 네, 김 박사님 감사합니다. 역시 그 미중 간의
해양 전략을 논할 때나 아니면은 종합적인 소위 복합 전략을 논할 때나 결국은 해징이 정답일 수밖에 없고 그 가운데에서 역시 현안에 따라서 포지셔닝을 해가는 그런 방안이 현실적인 방안이 아니겠느냐라는 취지의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해양 전략에 관해서 보다 좀 추가적인 코멘트가 있으면은 또 답변 과정에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토론자이신 김혜경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김혜경입니다. 저 역시 토론 기회를 마련해 주신 여기 해군 관계자분들과 그 전재성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현 박사님과 신정호 박사님 발제도 잘 들었고요. 저는 그 신정호 박사님 발제에 대한 지정 토론자입니다. 그 전반적으로 신정호 박사님이 발제한 부분 의견의 관점에 크게 이견이 없습니다. 중국의 해양 전략을 포함한 국가 전략이 결국은 그 진화되어 왔다. 국가 전략의 목표나 발전 이익들이 확대되면서 해양 전략 혹은 해양 안보에 대한 이 목표도 그 점차적으로 확대되어 오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다만 이제 저는 현재 시점에서 중국의 해양 전략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 경제 이익 확보를 담보받고자 하는 정도가 아닌가라는 이런 이제 다소 조금 다른 이 의견을 내보면 신용호 박사님께서도 잠깐 말미에 회색지대 전략이라고 하는 부분을 언급하셨는데 실제로 중국이 구사하고 있는 회색지대 전략이 어떤 그 영내 지역에서 어떤 국가 전쟁을 수행한다거나 혹은 미국과의 그 전면전을 대비한다기보다는 그 동남중국해 지역에서 주권과 그 영향력 확보를 위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다. 결국은 중국의 경제력이 확대된 만큼 영내 질서 혹은 더 나아가서 세계 질서도 마찬가지고요. 혹은 영내 해양 안보 질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고요. 여기에서 중국이 그만큼의 대접을 받고 싶다라는 이런 의지의 표현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 기존의 영내 질서, 영내 해양 질서를 운용해왔던 국가가 미국이라고 한다면 미국은 중국의 이런 마음조차도 굉장히 불편하게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 부분이 오히려 도전이라고 느껴질 것이다. 왜냐하면 중국의 발전은 미국이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이루어진 것인데 이제 와서 우리가 발전했으니까 우리의 몫을 달라고 한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불편할 것이다. 그래서 미국은 이런 중국의 마음조차도 혹은 실제 이런 행태들이 위협으로 이제 다가오고 그래서 이 위협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미국 혼자서는 어렵고 동맹 네트워크를 이용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얘기한 그런 것도 사실 그 이상현 박사님과 신종우 박사님의 그 관점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저는 지금 수준의 중국의 해양 전략의 목표 혹은 해양 안보 질서를 어떻게 운용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의도 이런 부분들은 지금 수준에서는 아마도 중국이 여전히 그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 기준에서 보면 경제 이익을 이렇게 담보받기 위한 수준이다. 그러나 어쨌든 이 중국의 이런 의도가 앞으로도 계속되지는 않을 것이다. 중국의 경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하면 아마도 이제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다소 조금 다른 이런 제 그 토론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사실 최근에 발제자 선생님들도 그렇고 최근에 상당 부분
미중 경쟁이 전면적으로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각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서 여기 그 토론자 김정섭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갈등의 수준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 미중 간의 갈등이 상호 의존적인 경쟁 수준인가 아니면 갈등적인 경쟁 수준인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중 양국이 그동안 발전해 왔던 경쟁과 뭐 협력과 갈등, 뭐 이런 부분들의 이 그 반복이 계속 되어 왔었는데, 요 그 수준의 차이 혹은 요인들을 우리가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여기 김정섭 박사님께서도 그 알래스카 회담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알래스카 회담은 다소 양국의 국내 정치 요인이 약간 반영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를 들면 그 미국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 정부 하에서 조금 키워진 이제 대중 적대감을 좀 만족시켜줘야 되는 이런 필요성도 좀 있었을 것 같고요. 미국의 입장에서는 또 우리가 이만큼 경제적으로 세계 2위 국가인데 미국에 이렇게 굴욕적으로 당하지만 않는다, 이런 당당한 모습을 이렇게 그 국내 대중들한테 보여줘야 되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원하는 중국 대중들을 이렇게 만족시켜줄 필요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그 실제로 미중의 레토릭이 강해서 실제 지금 충돌을 할 것 같은 그런 그 위협감도 막 이렇게 많이 보도되고, 그런 부분들이 좀 강조가 되는데, 좀 이렇게 보다 면밀하게 어떤 의도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파악이 되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오늘 이 해군과 국제정치학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이런 자리들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사실 토론 과정에서 말씀하셨지만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가 좌표를 어떻게 둬야 되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사실 한국과 미국의 안보 이익과 경제 이익이 일치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뭐 이런 자리들을 비롯해서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중국하고 한국이 어떤 협력의 이슈와 어떤 갈등의 이슈들이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종호 박사님 뭐 견해에 거의 다 동의한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상당히 또 다른 견해를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히려 미중 간의 어떤 그 갈등의 양상이라는 것이 제가 듣기로는 아마 경쟁적 공존에 가깝다고 보시는 게 김혜경 교수님의 생각인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이상현 박사님이나 또 신정호 박사님은 오히려 그 경쟁적 공존보다는 전략 갈등이 좀 심화하는 그런 양상으로 보시는 것 같아서 훨씬 더 토론이 흥미진진하게 전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발제자에게 답변을 듣기 앞서서 잠깐 혹시 플로어에서 질문이나 코멘트가 있으신 분이 계시면 손을 들고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소속과 성함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또 어떤 분에게 질문이 가는지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해군에 근무하는 오승근 대령입니다. 제 질문은 어떤 분이 답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만, 질문의 핵심은 인도 태평양의 지정학이 얼마나 오래 갈 것인가입니다. 저는 사실 인도 태평양이 미국의 일방적인 전략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지정학적 개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아시아 태평양이 하나의 지정학적 개념이었고, 그 전에는 또 아시아 지역을 근동, 중동, 또 극동이라고 불렀던 것처럼 앞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이 인도 태평양의 지정학이 만들어질 것인가,
중국이 2049년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미국의 이런 전략적인 미중 간의 전략적인 구도가 앞으로 한 30년은 더 갈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우리 해군이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인도태평양이라는 것이 단기간에 한 5년, 10년만 가다가 또 새로운 개념으로 바뀔 것인가? 이 지정학적 개념이. 아니면 냉전이라는 것이 있고 나서 잠시 휴식기와 또 이런 그런 휴식기의 개념이 있었고 새롭게 냉전과 같은 그런 지정학적 개념이 인도태평양의 개념인가? 그렇다면 이 인도태평양이라는 지정학적 미국과 중국이 만들어내는 이런 개념이 앞으로 얼마나 오래 갈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좀 그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대령님, 굉장히 재밌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두 분 중에 어떤 분이 답변을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뭐 동북아에 갇혀서는 안 되고 인태 전략이라는 지정학적 개념이 한 30년 가기 때문에 시야를 넓혀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메시지로 들렸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홍 교수님, 마이크. 네. 네, 오늘 발표하시는 분들 아주 잘 들었습니다. 제가 간단히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신정호 박사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중국 해군이 UAV에 대해서 전략을 좀 구체적으로 공표하고 있고, 또 특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또 해경법에 관해서 지금 새로운 논란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한 2주 전쯤입니다만 스위스 디카프하고 가버넌스, 마리타임에 대한 가버넌스라는 토의를 했는데, 지금 중국의 입장에 대해서 일본 해군에서는 아주 회의를 통해서 정확히 몇 조가 문제인지, 중국의 해경법이라는 걸 왜 국제사회가 용인할 수 없는지를 굉장히 공세적으로 거기 토론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우리 해군의 입장은 뭔지, 또 우리는 그런 UAV 출연과 UAV를 작전화하는 데 있어서 대한민국 해군은 해양전략 차원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여기 계신 신정호 박사님이나 또는 우리 플로어에 계신 해군 관계자분들께서 한번 기회가 되시면 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어려운 질문 하셨네요. 네, 고맙습니다, 홍 교수님. 예, 말씀하시죠. 이 마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속과 성함을 좀. 예. 네, 감사합니다. 저는 한국지상연구원의 김종현입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사실 지금까지 이제 발표자분들 토론한 분들을 얘기 잘 들었습니다. 근데 흔히들 얘기하는 사실 어떻게 보면 뻔한 얘기, 문헌들이나 그동안 자료들이나 논의됐던 얘기들을 지금 현재 발표하신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런데 지금 신정호 박사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반도를 주변에 주변 국가하고 미중 관계 한계를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한반도에 또 한국에 미치는 영향, 함의를 말씀드렸는데 구체적인 함의가 무엇인지 좀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말씀드렸어요. 구체적 함의. 아까 복합 대응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여전히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 박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사이에 어떤 분이 손을 드셨는데 아닌가요? 예, 말씀하시죠. 마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속과 성함을. 네. 예, 합참 군사전략과에 근무하는 이상엽 중령이라고 합니다. 오늘 박사님들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저도 이제 군사전략과에 근무하면서 우리 안보 커뮤니티의 많은 토론들을 보고 있는데, 제가 조금 느끼기에는 우리 토론에서 조금 결여된 것이 구성주의적인 어떤 접근이 조금 빠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결국은 저희가 사람이 행동을 할 때 logic of consequence하고 logic of appropriateness, 그러니까 결과의 논리와, 그러니까 이익이 결부되는 그런 결과의 논리와, 그 다음에 적절성의 논리, 정체성이라든지
어떤 자기 위치에서 행동을 하게 되는 그런 논리들. 사실은 그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은 같이 병행이 되면 굉장히 강력한 논리가 나올 수가 있는데, 현재 저희가 좀 하고 있는 거에는 그러니까 적절성의 논리라든지 정체성, 그런 게 좀 빠져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90년도에 저희가 대항해군이라는 어떤 이니셔티브가 한 20년 동안 굉장히 강력하게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 이제 세계화의 어떤 국가 정체성과 또 우리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해군에서 했던 어떤 바다로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정체성, 그런 것들이 또 결부돼서 국민들한테 굉장히 큰 반향을 얻었던 그런 어떤 그 사회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예. 그래서 그런 해군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 정체성에 따라서 그 당시에 이제 저희가 이제 봤던 것은 해군이 국익을 서포트하는 그런 군으로서 거듭나는 어떤 그런 단계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저희가 요런 논리들, 요런 어떤 논의들이 왜 빠져 있는가, 아니면은 제가 모르고 있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좀 네, 해봤으면 대단히 좋겠습니다. 학구적인 질문을 해주셨어요. 제가 볼 때는 여기 국제정치학자이신 두 분 긴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정체성, 대양해군을 사실 해군이 표방했다가 이제 천안함 사태를 계기로 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정체성의 혼란을 겪었었죠. 우리 다 기억하시다시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체성이 중요하다는 그런 요지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신종호 박사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예. 저한테 공식적으로는 두 가지 정도 질문이 네, 1, 들어온 2분 것 이내로 같고요. 말씀해 예. 주십시오. 먼저 해경법 관련돼서 홍기도 교수님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해경법 관련돼서 제 개인적으로 뭔가 대응 방안이 있다기보다는 저는 이게 중국의 국내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기본적인 출발이. 그러니까 지금 과거에 대만 문제와 관련돼서 반국가 분열법 같은 경우에도 중국의 국내법으로 이렇게 대만의 독립 시도를 차단하는 그런 시도가 있었고요. 최근에 홍콩 관련돼서도 홍콩 안전법도 중국의 국내법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이 해경법의 내용들이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국내법적으로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해경법이 우리에게 갖는 의미는, 우리가 대응 방안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저는 이게 외교 당국이 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 그러니까 외교 당국은 중국과의 어떤 며칠 전에 진행됐던 해양 협력 대화 같은 그런 외교 당국 간의 대화 방식이 있을 것 같고요. 우리 군 입장에서는 제가 마지막 PPT에도 좀 몇 가지 이제 올려놨지만, 사실은 우리가 군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해경 부분인데, 우리의 해경을 강화하는 방안들에 대해서 법적인, 제도적인, 그리고 군과의 연계성들을 좀 감안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국의 문제에 관련돼서는 국방안보 분야에서의 어떤 소통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기존에 지금 한중관계가 나빠졌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이 가동이 잘 안 되고 있는데, 한라인부터 국방장관 회담부터 고위급 회담들이 쭉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해경법을 드러내놓고 논의하는 방식이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한반도에 대한 함의를 좀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 시간 관계상 그랬지만, 사실은 한반도의 함의 중에서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는 미중의 영향력 경쟁이 강화되고 한국을 끌어당기기 위한 힘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도태평양 전략에 한국이 쿼드 플러스에 참여하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미국의 압력에 직면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은 외교 안보적인 어떤 수단을 통해서 한국을 영향력 경쟁, 자기들 편으로 끌어들이기보다는 경제적인 측면, 저는 이제 시혜적 협력, 경제협력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러니까 중국이 1대1로라든가 다른 부분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부분이 경제적이라는 측면이 있어서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일본에게도 지금 그렇게 접근을 하고 있고, 베트남에 대해서도 경제적인 측면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경제적인 이익과 또 외교 안보적인 이익이 중복됐을 때 우리의 선택의 문제들이 나타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함의 중에서 아까
그 정체성과 관련된 연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정체성에 대해서 구체적인 표현은 안 했지만 아마 지금 이상현 박사님 발표에도 일부 저는 포함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당시에 우리 해군이 그 대양 해군을 지향했을 때의 그 국제 사회, 우리 한국을 둘러싼 정세 변화들이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저는 그 마지막에 말씀드린 것 중에 사실 전장 환경의 변화가 지금 해군이 앞으로 어떤 방향성을 잡고 목표를 잡는데 상당히 중요한 변화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전장 환경의 변화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간단하게 중국 측면에서만 소개를 했지만 사실은 정세의 불확실성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영내 정세의 불확실성. 그러면 이제 그거와 중국이 지금 하고 있는 다양한 수단들, 이런 부분들을 같이 결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그냥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제 1세션 내용이 아마 그 부분은 좀 부족할 것 같은데, 뭐 제 개인적으로도 2세션에서 아마 그 해양 관련된 내용들이 좀 더 다루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현 박사님. 그 다 말씀드릴 수 없어서 한 세 가지 포인트만 말씀드릴게요. 우선 저 오대령님이 질문하신 인도 태평양 전략이 지정학이 얼마나 오를까? 저는 이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는 게 사실은 그 오바마 행정부의 아태 재균형 정책부터 시작됐다고 보고 있어요. 그게 이제 확장이 된 거죠. 그러니까 벌써 시기적으로 꽤 됐는데, 문제는 지금도 인도 태평양 전략이 여전히 형성 중인 그런 개념이다. 그래서 지금 예상할 수 있는 건 미중 경쟁이 지속되는 한, 이 인도 태평양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지정학적 프레임이 될 것 같다는 게 제 느낌이고요. 그럼 미국과 중국이 도대체 언제까지 경쟁할까? 제가 이야기한 뭐 2049년 넘어서까지 상당히 오랜 기간 제 경쟁은 지속될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이 인도 태평양이라는 그 전략 공간이 미중에게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속한 모든 국가들에게 결국 불가피하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걸 염두에 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상현 총리께서 이제 정체성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국제정치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우리 스스로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는 대한민국이 어떤 국가가 되기를 원하는가? 그 명확한 답이 있어요? 내 생각 없는 것 같아요. 질이 멸려 분열 상태. 왜 그런 상황에 이르렀을까? 보수와 진보의 분열을 넘어서서 어떻게 말한다면 한국의 그 국가적인 지정학적 위치 때문인지도, 혹은 우리의 그 대응 방식 때문인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주도적으로 어떤 전략이나 체계 없이 그냥 대응적으로, 수동적으로, 능동적인 게 아니고 그렇게 생존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독자적으로 전략을 한번 수립해서 이해해 본 경험도 없고, 그리고 지금도 이 동맹에 편성해야 되느냐, 아니면 남북 관계를 잘해야 되느냐, 굉장히 말단 반응적인 거에 이제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우리 정체성이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것도 이제 학계는 물론이고, 뭐 우리 국민 모두가 우리 스스로 한번 계속 물어봐야 돼요. 우리는 어떤 국가가 되기를 원하는가? 북한하고만 잘하면 땡인가? 아니면 미국과 동맹만 잘하면 끝인가? 일본애가 죽창가만 부르면 단가? 이게 어떻게 맞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노력을 좀 안 했다는 생각이 좀 자성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어떤 국가가 되고 싶다는 정체성이 분명해지면 거기에 전략은 자연스럽게 나올 거예요. 해양 전략을 어떻게 해야 되고, 동맹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래서 그 노력을 저처럼 뭐 연구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저 현장에서 몸을 맡고 있는 모든 분들이 같이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정석 박사님께서 제가 맨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질문만 드리고 답은 안 했다고 그러셨는데, 자, 동맹 우방국 네트워크에 얼마나 참여할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문제가 된 여러 가지 이슈만 봅시다. 어떻게 본다면 쿼드 플러스도 그렇고, 자, 화웨이 문제도 그렇고, 경제번영 네트워크 EPN도 그렇고, 그 다음에 D10, T12, 어떻게 보면 미국이 중시하는 거의 모든 것에 한국은 입장 표명을 거의 안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보면 한국은 갈수록 저 나라는 미중사회적 더블 해칭하는 나라다. 그리고 점점 더 미국의 동맹 네트워크에서 보면 점점 주변으로 멀어지는 나라가 아닌가. 이게 사실 워싱턴 전문가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일부 전문가들이, 미국 전문가들이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말한다면 우리가 잘 선택하면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도 전략적 모호성 아래 방치하다 보면 손해가 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한국을 볼 때 한국은 미국이 주시하는 모든 것에 다 참여 안 하더라.
그게 오랫동안 지속이 되더라. 자, 그 이후에 이제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가게 된다면 이건 국가 이익적으로 옳지 않다는 거예요, 제 생각은. 그래서 그 질문을 제기한 겁니다. 네. 거기까지 말씀. 고맙습니다. 시간이 좀 오버됐는데요. 예,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미중 전략 경쟁의 최전선이라고 할까요? 최전선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동남아와의 육지와 바다가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남중국해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보면은 느낄 수 있다시피 그 최전선에 과연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1시 반 전략이 됐든 2시 전략이 됐든 어떤 형태로든 가시화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 원칙이 있어야 될 것이고 FON, Freedom of Navigation을 비롯해서 원칙을 천명하는 단계, 말의 단계로부터 행동, 뭐 점차 뭐 ADMM 플러스라든지 영내 다양한 어떤 그 바다나 소위 말하는 그 소위 Natural Disaster Response Cooperation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국이 소위 액션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그 로드맵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지 아까 그 김정면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뻔한 얘기에서 좀 더 탈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사족처럼 부언을 해드리면서 오늘 귀중한 첫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제해 주시고 토론해 주신 모든 패널 여러분들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